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2권 제15장 칸트, 제16장 인문학의 대두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칸트는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선생님의 왜 칸트인가 라는 책에서도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선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후의 과학사를 완전히 바꾼 것과 비교한 이야기입니다. 근대과학의 출발점에는 선동설을 뒤집어 지동설을 제시한 코페르니쿠스가 있다. 칸트가 새 비판설을 통해 일으킨 4가지 혁신도 모두 이와 유사한 도식으로 그려볼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은 태양과 지구의 관계가 전도되는 사건이었다. 칸트의 인식론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코페르니쿠스처럼 바꾸어 놓으면서 시작한다. 칸트 윤리학은 선과 법의 관계를, 칸트의 미학은 개체와 보편자의 관계를 유사한 방식으로 뒤집으면서 출발한다. 칸트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설정하면서 기계론적 자연관의 유기체적 자연관을 마주 세운다. 칸트는 실천 이상 비판에서 덕윤리를 의무의 윤리로 전도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덕윤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따르는 관점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따라가는 철학입니다. 이로써 칸트의 정언명령의 개념을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내용, 선언철학, 인식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계몽주의에 따른 인간 이성에 대한 탐구적 분위기에서 칸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로크와 루소를 비롯한 합리주의자들 및 경험주의자들과 같은 자유주의의 전통 위에서 칸트의 철학을 살펴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따른 개인에 기초한 인식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칸트가 독보적인 사상적 전환을 이룬 내용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를 모두 반박하면서 선언철학의 체계를 정립했다는 의미입니다. 흄이 경험으로부터 인간의 의식이 출발하긴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식이 확실한 지식에는 이룰 수 없다고 한 회의적 경험주의를 칸트가 반박한 것입니다. 칸트는 회의론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려면 경험을 통한 외부 세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 개념이 선언철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구조를 체계화해서 설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12개의 지성의 판단 형식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범주로 설명해서 경험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의해 보편적 가치로 향하게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칸트는 어떻게 감각 인상들이 필연적으로 공간과 시간에 의해 형성되는가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다음 그는 어떻게 개념들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 형성된 이 감각 인상들과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이때 의식이 경험 내용에 대한 명제들, 판단들을 제시하는 상위의 원리로서 개입한다. 그리고 이 명제들에는 모든 범주, 즉 지성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지성 개념들은 경험 내용과의 종합을 통해서만 실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을 구성하는 인식의 형식적 구조들이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의 세계를 물 자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인식 형상에 이미 부여된 감각 인상으로 외부의 물 자체를 감각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험과 인식이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인간 인식에 대한 한계를 다 설명하지 못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칸트는 인식의 유형을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 이전이라고 하는 의미의 전험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경험한 후인, 후험적 종합인 경험에 의한 지식 획득도 하나의 인식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전험적 종합인 개념에 대한 통찰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험적 종합 판단이 바로 과학적 성취를 설명할 수 있는 인식 유형이 됩니다.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갖는다라는 진술은 칸트가 보편타당하고 필연적이라고 보았던 뉴턴 역학과 같은 자연과학의 근본 원리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칸트는 가령 두 점을 잇는 최단 거리가 직선이다라는 진술이 수학에서의 하나의 전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수학과 자연과학은 칸트에 따르자면 확고한 토대를 가진 학문이다. 그 토대는 모든 주체에 존재하는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들이다. 칸트는 형이상학을 비판하긴 했지만 인간이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보고 그것이 어떠한 과학적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의미 있는 행위로 보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언
철학, 도덕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윤리학을 의무의 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답하는 윤리학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계의 인과관계 속에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연적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칸트는 인간을 자연적 존재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이성적 존재라고도 했습니다. 이성적 존재란 우리가 자율적 인격체로서 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도덕적 의무에 속해 있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칸트의 정언명령을 말해볼 수 있겠죠. 칸트의 의지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연적 충동에 영향하에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유로운 이성을 통해 인정하는 법의 지배하에 있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두 영역을 매개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는 정언명령의 위상을 갖는데 칸트에 따르면 정언명령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띈다. 너는 오로지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네가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우리 행위의 준칙은 하나의 행위가 따르는 보편 법칙이다. 이러한 정언명령은 규범에 대한 규범, 메타규범입니다. 이와 상대적인 개념이 자언명령인데요. 행동에 대한 선택 이유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언명령은 시민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료가 되는 인간 모두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인식론에 따르면 우리는 형식이 부여된 경험과 경험의 형식들 이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 원칙을 토대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양심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정한 암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칸트는 이러한 암시들을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들이라고 불렀다. 칸트의 정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개인의 자기 가치 개념을 탐구한 철학자로 개인의 자유, 즉 이성에 따른 도덕 법칙을 만들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이성과 자유 확보의 가능성이 프랑스 시민혁명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바탕이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렇게 칸트는 일반적 원칙으로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최초의 정치 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계몽주의의 기본적 사고방식을 쫓아서 칸트도 개개인은 불가침의 첨부인권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이 권리들은 합리적인 법 개념과 부합하지만 이제는 주체적 권리로, 즉 개인 주체에 속하는 권리로 정식화된다. 개개인은 일반법에 따라 다른 모든 이의 행위의 자유와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행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판단력, 목적론과 미학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초험론적 이론 이성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명하고 자유롭고 책임 능력을 갖는 도덕적 실천 이성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매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판단력 비판에서 판단력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목적론과 미학을 체계화하고 있어요. 칸트는 판단력이 목적론과 미학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우리는 비록 모든 설명이 사실상 인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 형식들에 대해 즉각 목적론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삶이 마치 목적과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온다. 목적과 의미를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자연 발생적인 사유 방식은 두 세계, 필연성과 자유 속에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미학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두 세계를 조화시킨다. 칸트에 따르면 미학은 두 가지 기본 경험, 즉 위대한 예술이나 자연의 경우처럼 압도적이거나 숭고한 것의 경험과 아름다운 것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제16장 인문학의 대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칸트의 이론이 이후에 인문학을 여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1700년대에는 세 분야의 지성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 도덕성, 예술 분야죠. 과학은 진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규범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술은 미학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죠. 이 영역들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설명되어야 하는데요. 이 역할을 앞서 살펴본 칸트가 제3대 비판서로 설명했다고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영역들은 칸트의 3대 비판서를 통해 최초로 명시적으로 주제화되었다. 순수 이성 비판은 근대 자연과학의 전제 조건들을 명확히 밝혔고, 실천 이성 비판은 도덕성의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독립적인 위상을 부여했다. 그리고 판단력 비판은 과학과 도덕성과는 구분되는 미학의 영역을 확정했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된 문화적 발전의 정점이었다. 자연과학은 칸트 인식론에 따라 경험 대상을 자연법칙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착실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 즉 문헌학과 역사학과 같은 영역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탐구하기 시작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헤르더와 역사주의입니다. 1770년대는 독일 지성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룬다. 합리주의적 계몽주의로부터 반합리주의적인 전기 낭만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소위 질풍노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헤르더는 보편타당한 인간이성과 영원한 보편 기준을 믿는 견해를 거부했습니다. 인문학들을 역사화한 학자이죠. 여기서 역사주의는 각 역사적 현상은 예외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헤르더의 프로그램은 맹목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관용을 가능하게 했다. 헤르더에게 민족주의는 다민족 지상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모든 민족은 독특하며 평등하다. 슐라이어 마허의 해석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해석 방법을 연구한 철학자인 슐라이어 마허는 저자와 텍스트의 지적 지평 속에 우리 스스로를 이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모든 인문과학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역사학파 사비니와 랑케를 살펴보도록 하죠. 헤르더 이후에 나타난 역사학파는 인문과학의 학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료 비평을 강조하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비니는 법의 유기적 발전을 언어의 변화와 비교하고 법을 민족의 특성에 따라 발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랑케는 역사 서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실제 그대로의 과거의 객관적 재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역사학을 엄격히 경험적인 학문 분야로 제도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랑케와 그의 학파의 공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드로이젠과 딜타이의 인문학의 고유성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드로이젠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언제나 우리의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딜타이는 성찰적인 역사주의를 전개했다고 평가됩니다. 딜타이는 통상 생철학자로 불리는데 이것은 삶이 그의 사상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범주라는 것을 뜻한다. 모호하고 해명이 불가능하지만 삶은 우리의 경험의 토대이다. 따라서 삶 자체를 명시적이고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식은 삶을 넘어설 수 없다. 삶은 인문과학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준선언적 조건이다. 이렇게 딜타이는 인문과학의 연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게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게 되죠. 첫 번째는 인문과학은 개별적이고 독특한 것을 탐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인문과학이 인간을 주체이자 객체로 파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역사주의 패러다임의 해체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칸트를 통과해온 인문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이후에 펼쳐지는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에밀 드리켐, 헬커 파슨즈 등과 같은 철학자들의 흐름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